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37번째 이야기. 송강 전투와 최초의 탱크 마크 1. 1916년에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의 주무대는 차가운 눈발이 휘날리는 동부 전선에서 진흙탕으로 범벅인 서부 전선으로 옮겨갔습니다. 2월 21일 독일이 프랑스 파리 동북부의 베르댕을 공격했습니다. 밀물듯이 밀려드는 독일군 진격에 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금방이라도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프랑스군 최고 사령관 조제프 조프르와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헤이그는 베르등에 대한 독일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파리 서북부의 송강에서 전무후무한 대규모 전투를 벌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의 공세에 맞서느라 프랑스군의 주력 부대 대부분이 베르등으로 소집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 헤이그가 작전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세부 작전을 세웠습니다. 헤이그는 영국군 제3, 제4 군단을 소집하여 보병 25개 사단을 편성하고 포탄 800여만 발, 화포 3,500문, 비행기 300여 기를 동원했습니다. 당시 송강 진지의 독일군 병력은 한 개 군단의 무기라고는 화포 2,000여 문이 고작이었습니다. 대신 독일군은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여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0km 구간마다 철조망으로 만든 3중으로 된 방어선과 견고한 참호를 팠습니다. 또한 10m 깊이의 땅을 파서 군량미와 탄약을 보관하는 창고와 야전병원을 만드는 등 그야말로 철벽을 세워놓았습니다. 1916년 6월 24일 새벽에 영국군 포병대는 57mm 속4포, 100mm 카논포, 155mm 유턴포를 일렬로 세워놓고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땅속에 묻어놓은 지뢰가 폭발하면서 본격적인 공격이 개시됐습니다. 대포 3,000여 문에서 쏟아지는 포탄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일제히 독일군 진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포탄 공격은 일주일 내내 지속됐지만 독일군의 견고한 철조망과 참호를 파괴하는 데 실패하고 수많은 포탄만을 낭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포격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군은 참호나 방공호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주일이 지나고 7월 1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마침내 무거운 전투복 차림에 영국군 보병이 출격했는데 보병들은 느린 속도로 독일군의 방어선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일 기관총 사수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어 총알 바디로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영국군은 전사자 1만 9천 명이 발생했고 부상자와 포로가 4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전투에 영국군이 휘청거리자 헤이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카드이자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 병기를 출격시키기로 한 것인데 바로 마크1 전차였습니다. 마크1 전차를 처음으로 고안한 것은 전문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어니스트 스윈턴이라는 종군 기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윈턴은 제2차 보호전쟁과 러일 전쟁 등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종군 기자이자 장교였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의 최전방이었던 서부 전선에서 취재하던 그는 독일군의 참호로 돌진하다 쓰러지는 수많은 영국 병사를 목격했습니다. 맨몸으로 참호를 돌파하는 병사들은 총알바지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바람에 벼 이삭이 모조리 쓰러지듯 영국군이 독일군의 기관총에 속절없이 쓰러져 가는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총탄에도 끄떡없고 참호에서도 잘 굴러가는 장갑 전차가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트랙터에 강판을 씌우고 기관총과 화포를 설치한다면 철조망이나 참호를 거뜬히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윈턴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육군 본부에 제출했으나 아무도 스윈턴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육군 사령관은 재미있는 장난감일지는 몰라도 전혀 쓸모가 없다며 스윈턴의 아이디어를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정작 스윈턴의 제안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즉시 신무기 개발을 위한 육지순양함위원회를 설치하고 무려 7만 파운드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전차 개발보다는 순양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포 개발에만 주력했습니다. 길이 30m, 너비 20m, 총 무게 1200톤으로 105mm 화포 6문을 설치할 수 있는
괴물 무기를 설계했고 당연히 계획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1915년 7월에 영국 포드사의 트랙터 공장과 해군 본부가 협력하여 트랙터의 군함용으로 생산되는 강판을 씌운 세계 최초의 전차를 완성했습니다. 독일 스파이에게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부품을 운송하는 상자에 탱크라는 글자를 표시했는데 오늘날 탱크라는 명칭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1916년 2월에 영국군은 새로 개발한 신식 무기에 MK1 즉 마크1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크1은 최고 속도 시속 6km, 항속거리 약 20km에 57mm 화포 이문과 기관총 4문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총 중량이 27톤에 달했으며 6에서 12mm의 강판으로 덮여 있어서 기관총 공격에도 거뜬했습니다. 1916년 여름 송강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헤이그 사령관은 마크1을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시 생산된 마크1은 수십 대에 불과했지만 헤이그 사령관은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9월 15일 새벽에 마크1 전차 49대가 진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병사들이 진흙탕 위로 나무 판자와 볏짚을 깔았지만 전차 17대는 도중에 발이 묶이고 겨우 32대만이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마크1 전차 32대가 독일군 진지를 향해 진격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 전차 14대가 기계 고장을 일으켜서 나머지 18대의 전차만이 독일군 첫 번째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강철 괴물의 출현은 독일 병사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기관총 공격에도 끄떡도 않는 전차의 습격에 독일 병사들은 무기를 던져버린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마크1은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발휘해 중요한 전략적 고지를 점령하고 포로 300여 명을 생포했습니다. 영국의 보병들은 전차의 어무 아래 5,000m를 진격했으며 부상자 수도 평소의 20분의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크1의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마크1의 활약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헤이그 사령관은 즉시 육군 본부로 전보를 쳐서 전차 1000대를 추가 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지휘관 역시 황급히 상급 기관에 전보를 쳐서 영국군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식 무기를 개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탱크의 출현으로 전술 변경이 불가피해졌던 것입니다. 9월 25일에 헤이그는 전차 13대를 앞세운 채 독일군 진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철 괴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 독일군은 소구경 화포와 수류탄으로 전차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에 전차 구대가 파괴되고 영국군의 공세는 크게 움츠러들었으며 송강 전투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916년 11월에 끝없는 교전으로 이어진 송강 전투는 폭설로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개월간에 걸친 전투에서 영국군은 병사 42만 명이 전사했고 프랑스군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병사가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사망하거나 부상 혹은 포로로 잡힌 병사가 총 65만 명에 달했습니다. 마크1 전차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나 기술상의 결함으로 전투의 승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병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장군 구데리안이 전차 부대를 창설하여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바로 마크1 전차를 모델로 개발한 새로운 전차가 출현한 것입니다. 38번째 이야기, 더 큰 재앙의 씨앗이 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이어집니다.